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스며드는 작은 오피스텔 안은 키보드 타건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굳은 어깨를 풀었다.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의 미지근한 온기가 그의 마지막 남은 집중력을 붙들고 있었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서의 삶은 언제나 마감 시간에 쫓기는 일상의 연속이었고 오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세상은 이 작은 공간과 모니터 속의 복잡한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빛 안에 서유라가 있었다. 곧 그녀가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이었다. 지우는 잠시 일을 멈추고 굳은 허리를 폈다. 아내가 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차려주고 싶었지만 텅 빈 냉장고를 떠올리자 절로 한숨이 나왔다. 내일 프로젝트 잔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맛있는 것부터 사줘야겠다고 다짐했다. 바로 그때 모니터 우측 하단에 새로운 메일 알림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대부분 광고나 스팸일 것이 뻔했기에 그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발신인의 이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법무법인 세종,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메일을 클릭한 순간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제목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그의 심장을 콩 내려앉게 만들었다. 고 강태준님 유산 상속 관련 최종 안내. 아버지, 10년 전 연구소 화재 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이름. 평생 가난한 연구원으로 살다 횡령 누명까지 뒤집어 쓴 채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유산이라니. 지훈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분명 신종 피싱 사기 일터였다. 삭제 버튼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기대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 본문을 열었다. 내용은 장황했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아버지 강태준이 생전에 비밀리에 설정해둔 신탁 계좌의 법적 상속인이 강지훈 본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신탁 자산의 규모는 현재 가치로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숫자 0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지훈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3조 7천억,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액수였다. 말도 안 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과로로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모니터를 쳐다봤다. 숫자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프로그래머였다. 논리와 데이터로 사고하는 훈련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지우는 곧바로 법무법인 세종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메일에 적힌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홈페이지 정보와 일치했다. 그는 이메일의 헤더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발신지 IP 주소, 서버 경로 암호화 방식까지. 만약 피싱이라면 어딘가에 반드시 허점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데이터는 완벽했다. 심지어 메일 말미에는 아버지의 필체를 디지털 서명으로 변환한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표시까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논문을 쓸 때마다 자신의 이름 끝에 항상 붙이던 작은 별 모양 기호였다. 그 순간 지훈의 모든 의심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사실이었다. 가난하고 불명예스럽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그에게 천문학적인 유산을 남겼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기쁨보다는 거대한 혼란이 그를 덮쳐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그의 멍한 의식을 깨웠다. 유라였다. 다녀왔어요, 여보.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지훈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소리로 들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에 유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유라야, 이리 와서 앉아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는 아내의 손을 이끌어 낡은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메일의 내용,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믿기지 않는 액수까지.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유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설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가 3조 7천억이래.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당신 갖고 싶어 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전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을 때 그는 기대했던 기쁨의 눈물이나 놀라움의 환호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녀의 침묵이 불안해진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안 믿겨져서 그래, 이거 진짜야. 내가 다 확인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컴퓨터 앞으로 그녀를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낯선 빛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한마디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길을 묻는 낯선 사람에게 대답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톤이었다. 지훈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뭐가 그래서냐니.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완전히. 그는 애써 웃으며 그녀의 반응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마 너무 놀라서 현실감이 없는 것일 거라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행동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지나쳐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같이 우아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침실문 앞에서 멈춰선 그녀가 고개만 돌려 그를 향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 씨, 그건 여보가 아니었다. 언제나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던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은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이었다. 강지훈 씨. 그 세 글자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깊숙이 밝혔다. 지난 몇 년간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시간과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쾅 하고 닫힌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지훈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모니터 속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침대 위 등 돌리고 누운 아내의 뒷모습은 천리장성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숨소리마저도 그를 밀어내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그녀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그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엄청난 부와 함께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차가운 외면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균열이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것과 잃어버린 것의 무게를 가늠하며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지만 지훈의 오피스텔 안공기는 밤새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뻑뻑한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유라는 이미 일어나 주방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차리는 것은 따뜻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물 한 잔을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할 뿐이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은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유라야, 어젯밤 일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신도 많이 놀랐지. 우리 오늘 저녁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 좀 할까?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제안은 평범한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다. 유라는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오늘 야근해야 해요. 먼저 저녁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지우는 가슴 한쪽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야근. 그녀가 다니는 작은 출판사는 야근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거절이자 대화를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유라는 기계적으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지훈을 향해 짧게 목례를 했다. 연인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나 할 법한 그런 인사였다. 다녀오겠습니다. 강지훈 씨. 문이 닫히고 지훈은 다시 혼자 남겨졌다. 강지훈 씨라는 호칭은 어제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대체 왜 그녀는 변해버린 것일까? 그는 유라와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했다. 낡은 오피스텔 월세를 걱정하면서도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었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며 내일을 꿈꿨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가장 큰 힘이자 안식처였다. 그런 그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혹시 돈이 그녀를 변하게 만든 것일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유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명품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소박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지훈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그는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응대했다.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변호사의 설명은 명료했다. 그는 지훈에게 신분증을 가지고 내일 오전에 로펌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격적인 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지훈은 잠시나마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머리를 식혔다. 그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열어 신탁 계좌와 연결된 임시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 어제 변호사가 이메일로 보내준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 0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시험 삼아 자신의 주거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해 보았다. 몇 초 후 그의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KB국민은행 100원 입금. 그것은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 순간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암호화된 주소였다. 호기심에 메일을 열자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 아버지는 스스로 죽지 않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죽음은 명백한 사고사였다. 연구소의 낡은 전선 문제로 인한 화재 사고, 경찰도 소방 당국도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살이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는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발신 주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분명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버지의 죽음, 천문학적인 유산, 그리고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조각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바람이라도 쐴 겸 밖으로 나섰다.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도시의 소음이 오히려 그의 고립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참을 걷던 그는 문득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검은색 세단 한 대.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가 골목으로 접어들고 방향을 바꿔도 그 차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계속해서 따라왔다. 지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일부러 사람이 붐비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순식간에 다른 층으로 이동한 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세단은 여전히 백화점 입구에 정차해 있었고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분명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 미행.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지훈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몸을 숨겼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는 자들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일까? 그는 백화점 후문을 통해 겨우 그들을 따돌리고 택시를 잡아탔다.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불안감에 창밖을 살폈지만 다행히 더 이상 따라오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창문의 커튼을 쳤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만의 공간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었다. 자신을 지켜야 했고
아내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그 힘의 원천이 있었다. 바로 돈이었다. 밤늦게 유라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정말로 야근을 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오늘 있었던 미행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혹은 더 차갑게 외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는 그저 고생했어 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유라는 아무 대답 없이 욕실로 향했다. 잠시 후 물소리가 들려왔고 지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코드를 짜는 대신 그는 보안 관련 포럼과 다크웹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최고의 보안 전문가 믿을 수 있는 경호 인력. 그는 이제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만들어야 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철컥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극도로 예민해진 그의 신경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현관문 도어록을 해제하려는 소리였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현관문 쪽을 노려보았다. 도어록 번호판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침입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프로그래머로 살아온 인생에서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문 옆에 몸을 숨기고 침입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띠리릭 띠리릭 실패하는 소리가 몇 번 더 들리더니 이내 밖이 조용해졌다. 침입자는 포기하고 돌아간 듯 했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유라가 나왔다. 그녀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지훈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의 평온한 태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서 야구 방망이를 부드럽게 빼앗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길은 의외로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특히 나조차도.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위험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경고. 그녀의 말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깊은 혼란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다. 아내의 비밀, 아버지의 죽음 정체불명의 적들. 그는 이제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유라의 수수께끼 같은 경고는 밤새 지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진심 어린 걱정인지 아니면 그를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넣기 위한 계산된 행동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 첫걸음은 아버지의 유산을 정식으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다. 몇 년 만에 입는 정장은 어색했지만 그의 마음에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는 듯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 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의 달라진 옷차림을 보고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시선 한 번 던졌을 뿐이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의 심장부 거대한 빌딩들이 숲을 이룬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의 화려함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지훈을 압도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이방인 같았다. 안내 데스크의 신분을 밝히자 직원은 정중한 태도로 그를 최상층에 위치한 VIP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담실에서 그를 맞이한 사람은 중후한 멋이 있는 노신사 김성철 변호사였다. 그는 지훈이 상상했던 날카로운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따뜻한 미소를 띤 그의 눈빛에는 연륜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친께서 살아생전에 저에게 여러 번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의외였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니. 김 변호사는 복잡한 서류들을 꺼내 상속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신탁의 구조, 자산의 규모, 세금 문제까지. 지훈은 프로그래머답게 빠르게 내용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설명이 끝난 후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열쇠 하나와 카드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이건 부친께서 남기신 개인 금고의 열쇠입니다. 시중은행의 VVIP 지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훈이 열쇠를 받아들자 김 변호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강태준 박사님은 제가 만나본 가장 순수한 열정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보다 치밀하고 앞을 내다보는 분이셨죠. 아마 그 금고 안에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의 시작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사실 전달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로펌을 나온 지훈은 곧장 김 변호사가 알려준 은행으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 고객은 출입할 수 없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VVIP 전용 공간이었다.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금고실로 들어섰다. 차가운 금속 벽과 일렬로 늘어선 수많은 금고들이 자아내는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금고는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낡고 평범한 상자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돌렸다.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돈이나 보석 같은 것은 없었다. 그 안에는 낡은 연구 노트 몇 권과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린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쓸어보았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 안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아버지의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낡은 연구 노트를 펼쳤다. 노트의 첫 장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뒤로는 지훈조차도 한눈에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 화학 기호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는 프로그래머로서의 본능을 발휘해 노트의 내용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기록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기존의 에너지 효율을 수십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신소재 기술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개발했던 것이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전 세계의 에너지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리고 노트 곳곳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된 짧은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그림자들이 접근하고 있다.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는 인물. 기술의 핵심 데이터는 분산시켜야 한다. 메모들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대사처럼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최 회장. 지훈은 그 이름에 주목했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기술 탈취의 위험을 감지하고 기술의 핵심이 되는 알고리즘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암호화한 뒤 자신이 만든 신탁 계좌의 거래 패턴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천문학적인 자산은 기술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리고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외장하드 드라이브 안에 있었다. 지우는 외장하드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러자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사진 뒷면에 무언가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을 뒤집자 그곳에는 희미하게 바랜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별. 그것은 아버지가 어릴 적 지훈을 부르던 애칭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했다. 캥제아이 훈. 암호가 풀리고 화면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영상 파일이었다. 지훈이 파일을 실행하자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10년 전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영상 속의 아버지는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아, 이 영상을 네가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미안하다. 끝까지 네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자살한 것도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다. 나는 태산그룹의 최민석 회장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고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 기술과 너를 지켜야만 했다. 태산그룹 최민석 회장.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 익명의 이메일 그리고 정체 모를 미행까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태산그룹이 있었다. 영상 속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 돈은 내 피와 눈물이다. 하지만 이건 저주가 될 수도 힘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부디 이 힘을 이용해 너 자신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워다오. 외장 하드 안에는 최민석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증거들이 담겨 있다. 내가 모아둔 마지막 반격 카드다. 영상이 끝나고 지우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슬픔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아버지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영웅이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의 유언은 명확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라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연구 노트와 외장하드를 보고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물었다. 이게 다 뭐예요? 집안 정리라도 하셨나 봐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산그룹, 그리고 최민석 회장, 당신 뭔가 알고 있지? 그의 질문에 유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토록 유지하던 얼음 같은 평정심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단단하게 닫혀있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토록 완벽하게 유지하던 얼음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에는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지훈이 읽어낼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밤을 발 아래에 둔 태산그룹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방의 주인인 최민석 회장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손안에서 위스키 잔을 천천히 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강태준의 아들이라는 놈이 그 유령 계좌의 상속을 시작했다. 이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조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회장님.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산 규모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민석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술향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의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10년 전 그는 강태준이라는 천재 과학자를 제거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프로메테우스 기술의 핵심 설계도는 그의 손에 들어왔고 강태준은 횡령범이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완벽한 마무리였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10년 만에 아들의 모습을 빌려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강태준, 그 교활한 쥐새끼, 같은 놈. 최민석은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강태준이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을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그것이 그런 형태일 줄은 몰랐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신탁 계좌. 그것은 기술의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자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의 열쇠를 그의 아들이 쥐게 된 것이다. 그 애송이는 지금 어디에 있지 어떤 놈인지 알아보았나. 조 실장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최민석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강지훈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내세울 것 없는 학력, 변변한 경력 하나 없는 그야말로 사회의 부품 같은 존재였다. 최민석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고작 이런 놈이란 말이지. 아비의 비범함은 조금도 물려받지 못한 모양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저 반짝이는 불빛들 중 상당수는 바로 그 최민석의 손에 의해 켜진 것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도시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강지훈 같은 애송이는 길가의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가서 만나보게. 겁을 좀 주면
제 발로 모든 것을 포기할 게다. 적당한 액수를 쥐어주면 고맙다고 꼬리를 흔들겠지. 그는 조 실장을 향해 손짓했다. 하지만 명심하게 이건 협상이 아니야. 통보다. 강태준이 훔쳐간 것을 원래 주인인 태산그룹에 반환하라는 정당한 요구일 뿐이야. 만약 그 애송이가 주제넘게 욕심을 부린다면 그때는 아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게.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번뜩였다. 조 실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복종을 표하고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지훈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태산그룹 법무팀의 박 이사라고 소개한 남자는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지훈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제안을 수락했다. 언제까지나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상과 연구 노트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그가 치러야 할 전쟁의 시작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지훈은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에 잠시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태연한 척하며 약속된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잘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이사였다.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강지훈 씨 생각보다 더 평범하게 생겼군요. 그의 첫마디는 노골적인 무시였다. 지훈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박 이사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본론부터 말하죠. 당신이 상속받은 그 돈, 엄밀히 말해 당신 부친이 우리 태산그룹의 자산을 횡령하여 조성한 불법 자금입니다. 하지만 최민석 회장님께서는 선대와의 인연을 고려하여 자비로운 해결을 원하십니다. 그는 합의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신탁 자산의 모든 권리를 태산그룹에 양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룹 차원에서 당신에게 100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일 겁니다. 그의 말투는 시혜를 베푸는 듯 했지만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우는 합의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박 이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제 아버지는 횡령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회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시죠. 그 돈은 아버님의 피와 눈물입니다. 제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박 이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박 이사는 잠시 지훈을 노려보다가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애송이가 겁을 상실했군. 좋아 좋게 말할 때 듣지 않겠다니 어쩔 수 없지.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위협적이었다.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다고 들었소. 서유라 씨라고 했던가 작은 출판사에 다닌다고. 세상에는 참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많더군. 늦은 밤 퇴근길에 음주 운전 차량에 치일 수도 있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지. 안 그런가?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분노였다. 그들이 감히 유라를 입에 올렸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의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당신들은 내가 아니라 괴물을 상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내 회장에게 똑똑히 전하십시오. 아버지가 남기신 건 돈만이 아니라고. 최민석 그 사람이 지난 10년간 숨겨온 추악한 진실들을 세상에 공개할 파멸의 스위치도 함께 남기셨다고 말입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박 이사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지훈을 쳐다보았다. 허름한 옷차림의 평범한 프로그래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 밤 지훈이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유라는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 테이블에는 지훈이 아침에 꺼내놓았던 아버지의 연구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더니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결국 당신도 알아버렸군요. 그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지훈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체념 섞인 말은 그가 발을 들인 싸움이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고 깊은 뿌리를 가졌음을 암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자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추궁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그녀를 지켜낼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만남은 지훈에게 명확한 현실을 각인시켰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는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자신과 유라의 생존이 걸린 전면전이었다. 최민석과 태산그룹은 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괴물이었다. 그런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그 역시 맨손으로 맞설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돈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피와 눈물이 담긴 돈. 이제 그 돈으로 강철의 방패를 만들 시간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가 유라의 직장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모든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잠든 유라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짜는 코드는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할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지켜줄 아군을 찾기 위한 정교한 그물이었다. 그는 먼저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화이트햇 해커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수많은 보안 장벽과 인증 절차를 뚫고 들어간 그곳은 각국의 정보기관이나 글로벌 기업들도 인재를 찾아 헤매는 실력자들의 놀이터였다. 지훈은 익명의 아이디로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다.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뚫는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겠다. 도발적인 문구와 함께 그는 자신이 설계한 가상의 서버 주소를 남겼다. 그 서버는 수십 개의 함정과 역추적 장치로 무장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다른 경로를 탐색했다. 디지털 세계의 방패만으로는 부족했다. 현실 세계에서 자신과 유라를 지켜줄 강력한 창과 방패가 필요했다. 그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성철 변호사에게 보안이 설정된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그러나 그림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충실한 조력자였던 김 변호사라면 분명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터였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그의 모니터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누군가 그의 가상 서버에 침입했다는 경고였다. 수많은 해커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첫 번째 방화벽조차 넘지 못하고 튕겨나갔다. 하지만 이 침입자는 달랐다. 그는 지훈이 설계한 모든 함정을 유유히 피해가며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마치 주인이 자신의 집안을 거닐 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지훈은 긴장감과 함께 희열을 느꼈다. 드디어 월척이 걸려들었다. 마침내 침입자는 서버의 코어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곳에 지훈이 남겨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순간 지훈에게 한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재미있는 장난이군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새로운 세상이란 게 뭡니까? 하데스, 헤이디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하데스. 이 커뮤니티에서 전설로 통하는 이름이었다.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손대면 뚫지 못할 시스템은 없다고 알려진 존재였다. 같은 시각 김성철 변호사에게서도 답장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 있었다. 안철민, 전직 국가정보원 대테러 팀장. 이유는 묻지 마시고 실력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안철민이라는 남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아침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의 한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다. 다음 날 지우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차 안에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범해 보이는 국산 세단 한 대가 그의 차 옆에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지훈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건장한 체격도 날카로운 인상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중년 회사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차분한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가 바로 안철민이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안철민은 별다른 인사 없이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을 지켜달라는 의뢰라고 들었습니다. 상대는 누굽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지훈은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태산그룹 최민석 회장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안철민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보통 큰 상대가 아니군요. 당신 목숨값 아주 비쌀 텐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훈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경호가 아닙니다. 저는 방패뿐만 아니라 적의 심장을 꿰뚫을 창도 필요합니다. 제 아버지는 강태준 박사십니다. 그 말에 안철민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마치 잊고 있던 과거의 조각을 맞춘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 조건은 만나서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당신과 당신 아내가 머무는 곳부터 옮겨야겠습니다. 그곳은 이미 거미줄이 쳐진 함정일 테니 그날 오후 안철민의 지휘 아래 지훈과 유라는 오피스텔의 모든 짐을 버려둔 채 몸만 빠져나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고급 주택이었다.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말 그대로 요새 같은 곳이었다. 안철민과 그의 팀원들이 집 안팎을 샅샅이 수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오피스텔에서 가져온 지훈의 노트북과 유라의 가방 등에서 여러 개의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를 발견해냈다. 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거처의 자리를 잡자마자 지훈은 하데스와의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했다. 음성 변조와 화면 차단으로 서로의 신원은 철저히 숨긴 채 그들은 오직 데이터로만 대화했다. 지훈은 그에게 아버지의 유품인 외장 하드 속 자료의 복사본을 넘겨주었다. 최민석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로비 장부였다. 이 자료들의 진위를 검증하고 태산그룹의 내부 전산망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 주십시오. 보수는 당신이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데스는 잠시 침묵했다. 화면 너머로 그의 경탄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군요. 재미있겠습니다. 보수는 성공 후에 받도록 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당신은 나에게 그 어떤 거짓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뢰는 데이터의 진실성 위에서만 성립됩니다. 지훈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지훈의 보이지 않는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해커 하데스와 현실 세계의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안철민. 그들은 지훈이 가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의 수족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성벽 뒤에서 그는 반격을 위한 첫 번째 칼을 갈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새로운 요새에서 반격의 칼날을 가는 동안 최민석 회장은 경로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강지훈이라는 미끼를 눈앞에서 놓쳐버렸다. 그가 머물던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고 그와 그의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최민석은 값비싼 크리스털 잿더리를 벽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강지훈을 길가의 돌멩이 정도로 여겼던 자신의 오만함을 저주했다. 그 돌멩이가 이토록 단단하고 날카로운 파편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 반드시 찾아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사람 하나를 못 찾아. 최민석의 고함에 조 비서실장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태산그룹이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동원했지만 강지훈의 행방은 묘연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의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 통신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까지. 누군가 전문가의 솜씨로 그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최민석은 직감했다. 강지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 누군가 있다. 분노와 불안감이 최민석을 잠식했다. 그는 10년 전 강태준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오만한 과학자의 눈. 그 눈빛이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 자신을 다시 노려보고 있었다. 최민석은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몰듯이 강지훈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장 약한 골이 바로 그의 아내 서유라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서유라가 다니던 작은 출판사의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명분은 탈세 혐의였지만 그 실체는 태산그룹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다. 작은 회사는 거대 기업의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유라의 동료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의 기사가 하나 터져 나왔다. 출판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의 원인이 직원 중 한 명인 서유라의 남편이 연루된 거액의 금융사기 사건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유라는 순식간에 동료들의 삶을 망가뜨린 파렴치한의 아내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었고 온갖 비난과 욕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이것은 최민석이 계획한 교묘한 함정이었다. 그는 지훈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아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킴으로써 지훈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인 지훈이 이성을 잃고 섣부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안전가옥안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접한 지훈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최민석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곁을 지키던 안철민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진정하십시오. 지금 나서는 것은 함정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냉정한 목소리가 지훈의 들끓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지훈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유라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가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는 그녀가 상처받는 것을 막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때 그의 암호화된 통신 채널로 하데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 아내의 신상을 유포한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태산그룹 홍보팀 내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데스의 정보는 지훈에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안철민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평범한 프로그래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남자의 차갑고 결연한 눈빛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최민석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날 밤 지훈과 안철민 그리고 하데스는 비밀리에 작전을 계획했다. 그것은 최민석에게 뼈아픈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최민석 회장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핵심 통로 중 하나인 위장 페이퍼 컴퍼니의 해외 계좌였다. 하데스가 태산그룹의 보안망을 뚫고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안철민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현실 세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작전 당일 지훈은 자신의 요새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버실에 앉아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하데스와의 공조 아래 그는 태산그룹의 복잡한 방화벽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갔다. 마치 거대한 성의 성문을 부수는 공성전과 같았다. 몇 시간에 걸친 치열한 사이버 공방전 끝에 마침내 그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접근 성공. 자금 동결까지 남은 시간 3분. 하데스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준비된 코드를 실행시켰다. 그 순간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잠자고 있던 수천억 원의 검은 돈이 동결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최민석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는 상징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지훈은 거기에 마지막 한 방을 더했다. 그는 동결된 계좌의 거래 내역 일부를 익명으로 언론사와 검찰에 제보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태산그룹 최민석 회장의 해외 비자금 스캔들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태산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구겨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제대로 한 방 맞은 것이다. 같은 시각 지훈은 안전 가옥의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작전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다. 아버지의 유산은 그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었고 최민석의 비열한 공격은 그에게 싸워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주었다. 이것은 이제 생존을 넘어선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유라의 기척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그들의 심장은 이제 같은 분노와 같은 목표를 향해 뛰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강지훈과 서유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서 있었다. 어깨에 기댄 유라의 작은 무게가 지훈에게는 천근만근의 책임감과 동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으로 다가왔다. 지난 며칠간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태산그룹의 가한 반격의 성공보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변화가 지훈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그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이끌어 푹신한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드러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다. 유라는 한참 동안 자신의 손가락만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 아버지는 검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다. 강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셨죠. 사람들은 아버지를 대쪽 검사라고 불렀어요.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이 바로 태산그룹 비리 사건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15년 전 지훈이 아직 철없이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던 시절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였던 그녀의 아버지 서진우는 태산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와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온갖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넣었지만 서진우 검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수사망을 좁혀 최민석의 턱 밑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최민석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날 밤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퇴근길에 실종되셨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한적한 국도변의 절벽 아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셨죠.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 추락 사고라고 발표했어요. 아버지 차에서 빈 양주병이 발견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게 나왔다고.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온 가족과 동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 누구도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대쪽 검사는 하루아침에 비리를 덮기 위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죽은 부패 검사가 되어버렸죠. 그녀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는 몸져 누웠고 어린 유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명예, 가족의 행복,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까지. 지우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비극이었다. 천재 과학자는 횡령범으로, 정의로운 검사는 부패 검사로, 최민석이라는 괴물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예와 삶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자였다. 지훈은 유라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부터였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되었죠. 최민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것. 그래서 법대에 갔고 변호사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를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그는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부러 작은 출판사에 들어갔다. 태산그룹의 자서전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최민석의 온갖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최민석의 신뢰를 얻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평범한 직원으로 위장한 채 수년간 비밀리에 그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해왔다. 당신을 만난 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당신에게 끌렸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내 세상이 잠시나마 평범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과의 결혼은 내 인생 유일한 사치이자 행복이었죠. 나는 내 싸움이 끝난 후에 당신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평범한 아내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지훈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날 밤의 진실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런데 그날 밤 당신이 아버님의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아버지 강태준 박사님, 우리 아버지가 수사하던 태산그룹 비리의 핵심 피해자 중 한 분이셨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과 최민석이 그런 악연으로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녀가 두려웠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과 같은 복수의 길을 걷게 될까봐, 그 과정에서 그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당신을 지켜야만 했어요. 내 싸움에 당신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당신을 밀어냈어요. 차갑게 대하고 강지훈 씨라고 부르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벽을 쌓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정이 떨어져서 내게서 멀어지길 바랐어요. 그래야 당신만은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15년간 그녀가 혼자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지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녀의 차가운 외면은 증오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속삭였다.
미안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진작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오해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라는 눈물을 닦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해진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을 밀어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혼자 싸우게 두지도 않을 거고요. 이건 이제 나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두 분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전쟁이에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용기였다. 두 개의 복수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비밀의 무게를 내려놓은 후 안전 가옥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긴장감이 걷히고 그 자리에는 비장하지만 단단한 결속력이 자리 잡았다. 강지훈과 서유라는 더 이상 상처 입은 개인이나 외로운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이자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슬픔과 분노로 얽혔던 두 개의 운명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안전가옥의 넓은 거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거실 중앙의 대형 테이블 위에는 지훈의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와 외장하드, 그리고 유라가 지난 몇 년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자료들이 펼쳐졌다. 안철민은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태산그룹 내부 인사들의 신상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 모니터 속의 하데스는 어둠 속의 유령처럼 태산의 디지털 세계를 유영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건져 올렸다. 유라가 내놓은 자료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단순히 비자금 장부 같은 서류 증거만을 모은 것이 아니었다. 최민석의 자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와 나눈 모든 대화, 그가 무심코 흘린 내부 정보들,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약점까지도 날짜와 시간 상황과 함께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 그녀의 노트북 안에는 최민석의 최측근 임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녹음 파일들과 그들의 약점을 정리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15년간 한 여성이 쌓아 올린 집념과 분노의 결정체였다. 지우는 유라의 자료들을 보며 감탄과 함께 가슴 아픈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가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행복을 꿈꿨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 짐을 함께 나눠질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두 개의 거대한 정보 덩어리를 하나로 엮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데이터는 뼈대였다. 프로메테우스 기술의 실체와 최민석이 저지른 금융 범죄의 명확한 증거. 그리고 유라의 데이터는 그 뼈대에 살과 피를 붙여주었다. 그녀의 정보는 최민석이라는 괴물을 움직이는 욕망과 그를 둘러싼 부역자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데스는 이 두 정보를 기반으로 태산그룹의 내부 통신망과 재무 시스템을 해킹하여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들을 찾아냈다. 최민석은 완벽한 독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의심하고 이간질하는 인물입니다. 안철민이 태산그룹의 인물 관계도를 분석하며 말했다. 그의 밑에 있는 임원들은 충성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각자의 약점 때문에 억지로 묶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연결고리 중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그는 전직 NIS 팀장답게 적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의 전략 회의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증거를 언론에 터뜨리는 식의 단편적인 공격은 최민석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뿐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에게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 통제력 그리고 법망을 빠져나갈 교활함이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이어야만 했다. 그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폭풍이어야 했다. 마침내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작전명은 프로메테우스의 심판. 그것은 금융법률 여론, 그리고 내부 붕괴라는 네 개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총력전이었다. 첫 번째, 금융 공격. 지훈과 하데스는 최민석의 남은 비자금 계좌들을 추가로 추적하여 해외 사법 당국과 공조해 동시다발적으로 동결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는 태산그룹의 자금줄을 마비시켜 최민석이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실탄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두 번째, 법률 공격. 유라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 중 가장 확실하고 파급력이 큰 것들을 선별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현재는 좌천되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의감이 살아있는 부장검사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넘길 준비를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하도록 하여 최민석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내부 붕괴. 안철민은 유라가 확보한 임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 사이에 불신과 의심의 씨앗을 뿌릴 계획을 세웠다. 최민석이 위기에 몰렸을 때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였다. 예를 들어 A 임원의 비리 정보를 B 임원에게만 흘리는 방식으로 그들이 서로를 배신자로 의심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마지막으로 여론 공격.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연구 노트와 영상, 그리고 유라 아버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편집했다. 단순히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최민석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잔인한 악마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켜 그가 다시는 사회적으로 재개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 영상은 모든 공격이 시작되는 D-Day의 추적이 불가능한 경로를 통해 전 세계 동영상 플랫폼에 동시에 업로드될 예정이었다.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각자의 역할이 정해졌다.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서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거대한 악을 향한 뜨거운 분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 곧 끝이 보일 거야.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그 끝에서 마침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전 개시일 D-Day의 새벽은 폭풍전야처럼 유난히 고요했다. 안전 가옥의 거실은 더 이상 평범한 생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심장부이자 4명의 전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결전을 준비하는 전쟁 지휘소였다. 강지훈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마지막 코드를 점검하며 키보드 위를 유영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의 곁에는 서유라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검찰에 넘길 파일의 암호를 재차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분노를 마침내 터뜨리기 직전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거실 한쪽에서는 안철민이 위성 전화기를 통해 외부 팀원들과의 교신을 점검하고 있었고, 모니터 속의 하데스는 어둠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분신들을 일깨우며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정확히 동이 트기 시작하는 오전 6시. 지훈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는 거대한 교향곡의 시작을 알리는 지휘자의 손짓과 같았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지훈과 하데스의 연합군이었다. 그들은 약속된 신호와 함께 태산그룹의 금융 네트워크를 향해 총공격을 개시했다. 하데스가 최전선에서 방화벽을 무너뜨리고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키면 지훈은 그가 열어준 길을 따라 최민석의 숨겨진 자금줄을 향해 파고들었다. 같은 시각 스위스의 개인 별장에서 아침을 맞이한 최민석 회장은 느긋하게 에스프레소를 즐기고 있었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강지훈이라는 성가신 벌레가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자신의 거대한 힘 앞에 짓눌려 사라질 운명이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스위스 은행을 포함한 모든 해외 계좌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최민석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무슨 소리야, 그가 포효하며 은행 책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긴급 요청으로 모든 의심 계좌가 동결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교한 데이터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최민석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것이다. 최민석이 패닉에 빠져 있는 동안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지훈이 지난 며칠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영상 프로메테우스의 눈물이 전 세계 동영상 플랫폼과 SNS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영상은 죽음을 앞둔 강태준 박사가 아들에게 남기는 애끓는 유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유라의 아버지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태산그룹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짓밟았는지를 담담하지만 힘 있는 내레이션으로 고발했다. 영상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한 편의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처럼 사람들의 감성을 파고들었다. 대중은 열광했다. 아니, 분노했다. 영상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퍼져나갔고 인터넷은 순식간에 최민석과 태산그룹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악마에게 정의를 태산을 해체하라는 구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최민석이 자랑하던 언론 통제력은 성난 대중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세 번째 공격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시작되었다. 유라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은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정의로운 부장검사의 손에 무사히 도착했다. 엄청난 양의 증거와 그 안에 담긴 진실 앞에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검찰총장에게 직접 독대를 신청한 그는 모든 정치적 외압을 막아달라는 약속을 받아낸 뒤 즉시 태산그룹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태산그룹 본사로 향하는 사이 안철민이 계획한 네 번째 공격,
내부 붕괴 작전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최민석의 최측근인 재무 담당 최 이사와 전략기획실 김 전무에게 각각 상대방이 검찰에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서로를 의심하게 된 두 사람은 살기 위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민석의 비리 증거들을 들고 검찰에 자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최민석이 쌓아 올린 견고해 보였던 충성의 성은 불신이라는 작은 균열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 최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집기들을 부수고 있었다. 주가는 폭락하고 파트너사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으며 믿었던 임원들은 연락 두절이었다. TV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함께 온갖 추악한 범죄 혐의들이 보도되고 있었다. 그리고 창밖으로는 수십 대의 검찰 수사 차량이 본사 정문을 향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한 제국은 단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벨이 울렸다. 외부와 차단된 직통 전화였다. 그는 미친 듯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누구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애송이 강지훈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최민석 회장, 당신이 짓밟았던 망령들이 당신을 찾아왔소. 최민석은 순간 숨 쉬는 것을 잊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서 훔친 기술, 그리고 당신이 내 아내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정의. 이제 그 모든 것의 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말이 끝나자 수화기는 유라에게로 넘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15년 묵은한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죽인 우리 아버지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지. 이제 당신이 그 법의 심판대 위에서 당신의 죄를 증명하게 될 거야. 네 이놈들. 최민석이 악을 쓰는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석 씨 횡령 배임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안전 가옥의 거실 지훈과 유라는 TV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최민석의 초라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그치고 있었다. 최민석 회장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태산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감춰져 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성난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태산 제국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계열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검찰의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최민석의 금고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와 자수한 임원들의 증언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목록을 끝도 없이 늘려놓았다. 살인 교사, 횡령 배임 정관계 로비, 주가 조작. 그의 죄악은 파헤칠수록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 박사와 서진우 검사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검찰은 과거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두 사람이 거대한 권력의 희생양이었음을 발표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횡령범과 부패 검사라는 오명을 썼던 두 영웅은 마침내 그들의 이름을 되찾았다. 뉴스를 통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던 지훈과 유라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마침내 얻어낸 정의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 안전가옥에서 안철민은 지훈에게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최민석에게 부역했던 모든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태산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요. 이제 더 이상 저희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임무를 완수한 자의 담담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의뢰인 덕분에 잊고 있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철민은 짧게 경례를 붙이고 조용히 떠났다. 그는 다시 평범한 중년의 남자로 돌아가 과거의 그림자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지훈의 컴퓨터에는 하데스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닫혔다. 게임은 즐거웠다. 그 메시지를 끝으로 그의 아이디는 디지털 세계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그는 보수를 거절하고 대신 강태준 박사의 이름으로 된 과학기술재단을 만들어달라는 한마디만 남겼다. 며칠 후 지훈과 유라는 나란히 차가운 비석 앞에 섰다. 한쪽에는 강태준의 이름이, 다른 한쪽에는 서진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비석을 어루만졌다. 지훈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에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그는 옆에 선 유라의 손을 꼭 잡았다. 유라 역시 아버지의 비석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정의, 이제 저희가 지켜나갈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차가운 묘비를 비추던 겨울 햇살이 이상하리만큼 따스하게 느껴졌다. 과거의 망령들은 이제 그들을 놓아주었고 두 사람은 비로소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온 밤 거실에는 부드러운 조명만이 감돌았다. 더 이상 수십 개의 모니터도 복잡한 작전 지도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서로를 마주보는 두 사람만이 있었다. 지훈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유라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많은 돈으로 뭘 해야 할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피로와 막연함이 섞여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가 지훈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일단은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과학재단을 만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예전처럼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가끔은 다투기도 하면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 드리워져 있던 슬픔과 분노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지훈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미소를 지은 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그러나 그의 심장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던 그 한마디를 꺼냈다. 그 한마디는 지난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여보, 그 순간 지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수조 원의 재산도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승리도 지금 이 한마디의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는 유라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그의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길고 혹독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아침은 이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따스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함께 그 새벽의 빛을 맞이했다.